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권영길 노회찬으로 이어온 우리 창원 성산의 진보 정치의 자부심에 저 여영국의 이름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아로 새겨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504표의 막판 역전, 여영국 후보의 당선 소감 들으셨습니다. 간밤 잘 주무셨는지요? 저는 4.3 보궐선거 당선자 윤곽이 드러난 자정까지 잠을 못 이뤘습니다. 창원, 성산, 여영국, 통영, 고성, 정점식 당선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유권자는 정치권을 향해서 정문 일침을 가했습니다. 1대1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았고 모두를 죽이지 않았고 모두가 다 정신 차리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4.3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여야 양쪽 모두에게 최악의 점수를 주지 않은 대신에 민심은 천심을 확인시켰습니다. 정치 잘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 주문의 이행 여부에 따라서 내년 총선 심판하겠다는 예고를 한 셈이죠. 협치를 상실한 혼돈의 전국에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우선하라는 표심은 이제 1년 뒤 치러질 20대, 21대 총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4월 4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4.3 보궐선거 당선인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프닝을 통해서 여영국 후보의 당선 소감은 잠시 들으셨고요. 이번엔 통영, 고성에서 압승을 거둔 정점식 당선인 연결돼 있습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점식입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저를 선택해 주신 통영 고성 주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속한 공약은 성실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경제를, 말씀하십시오. 네, 이번에 선거 유세 다니시면서 들으신 민심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에 처한 통영 고성에 희망을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선인께서는 황교안 대표의 복심이다, 황교안 키즈다 이렇게 불리시고 있는데요. 앞으로 황 대표와 어떻게 호흡을 맞추실 작정이신지요? 우선 초선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대표님을 잘 보좌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의 강령에 걸맞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물론 압승을 거두시긴 했습니다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우선 제가 이제 선거를 시작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게 네네. 가장 어려웠던 점입니다. 예. 선거 막판에 지역의 한 매체에서 돈봉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여기로부터 자유롭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을 지으실 계획이신지요? 우선은 제가 그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매듭을 지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당사자께서 잘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가 대단히 좀 시끄럽습니다. 여야 대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되면은 의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제일 1순위로 두고 활약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문제입니다. 결국 통영 고성 지역의 가장 큰 산업이었던 조선업이 몰락을 하면서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정관리 중인 성동조선을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통영형 일자리 방식으로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리 관광객 국내 경기가 침체하면서 관광객 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등 우리 통영 고성 거리에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는데 관광산업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약으로 해양 케이블카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개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가장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역 이슈 말고요. 국회의원으로서 제1야당인 한국당이 어떠한 이슈를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우리 헌법의 두 축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헌법 가치를 지켜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전하셨고요.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3 보궐선거 통영고성 당선인 자유한국당의 정점식 의원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어제 치러진 4.3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과 단일화한 정의당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란히 한 석씩 가져갔습니다. 외견상 무승부 같지만요. 이번 초미니 보선의 결과가 앞으로의 전국에 미칠 영향은 작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와 향후의 전국 박형준 동아대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지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에 선거 결과 끝까지 지켜보셨는지요? 네네, 잘 봤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결과 어떻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 결과로는 무승부지만은요, 그 속으로는 여당의 내상이 큰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들 보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통영시장은 민주당이 되었었는데요. 네네. 이번에 아주 큰 격차로 자유한국당이 되었고,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근접한 표차. 원래 그 지역구가 현재 정의당이나 여당이 유리한 선거구인데 거의 붙은 자칫하면 넘어갈 뻔한 선거라는 면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의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되는 선거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민심의 흐름이 굉장히 바뀌었다. 이것을 보여준 선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심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PK 민심, 부산 경남의 네. 민심을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지난 지방선거 때는 보수 심판 또는 자유한국당 심판의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그 거꾸로 여당을 심판해야 된다. 집권 세력의 무능과 실정을 심판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그 흐름이 이번 선거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한국당은 내심 2대0 압승 기대를 했었을 텐데요. 이번 결과는 압승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1대1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당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만족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뭔가 차기를 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선거는 구도와 바람, 인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인물 선거는 아니었고요. 구도와 바람인데 창원 지역은 원래 그 여당에 유리한 선거구고 또 구도가 1대1 구도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정의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데인데 역전이 가능할 뻔했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막판 악재라든지 좀 더 그 선거 전략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한 전략을 썼다면 이번 선거를 다 압승을 할 수 있었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자유한국당에도 상당한 숙제를 남겨준 선거다. 결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영남의 농촌 지역이나 그 연세가 많이 사시는 분들의 지역은 상당히 그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아직 우리 정치 공간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있는 또는 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광범한 정치적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그 정치적 공간에서 매력을 얻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는 아직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많은 숙제를 동시에 가진 선거라고 봐야죠. 그 투표 종료 시간이 임박하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서 몰려왔다고 하는데 그 막판에 투표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창원 성산 경우에는 여영국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네. 어쨌든 이번 선거가 치열해지면서 보궐선거치고는 투표율도 높았고 그 정치
정치적인 일종의 양극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결집했다고 봐야죠. 예. 그런 면에서 그 막판 투표층이 누구를 투표했는지는 정확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한국당이 그 504표 차이로 이제 패한 이 상황을 놓고 바른미래당하고 대한애국당 같은 이쪽에 그 흔히 말하는 보수 통합을 했다면은 이길 수 있지 않았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 워낙 이번에 표를 적게 얻긴 했지만 만약에 통합해서 그 1대1 구도가 됐다면 그러나 여당도 지금 민중당하고 통합까지는 못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이 통합이 덜 된 상태에서 이쪽에서 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504표 차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었겠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에는 여전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좀 혁신의 과제를,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의 과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정의당이 어쨌든 한석을 얻으면서 민주평화당과 함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분석들인데 앞으로 전국 주도권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1대1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중간 정당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빠질 개연성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이 통합의 움직임이 상당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또 여당임에도 창원 성선에 후보를 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네. 통영고성 한국당에 내주게 되고 여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받을 점수는 대략 한 몇 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배자는 여당이죠. 사실. 네네. 저는 지금 이 여당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의 위기를 지금 신뢰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신뢰의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신뢰 위기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오는 것인데요. 그동안 이 여권이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제대로 성과가 나지 않은 데 따른 국민들이 또는 그것이 정책이 오조준되거나 실패된 데 따른 분노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것이고요.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을 운영하면서 오만하게 미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국민들의 민심을 돌리게 하는 효과가 있고 어떤 정권이든 집권 2년차, 3년차가 되면 이 신뢰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 신뢰의 위기를 과연 반전시킬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여권의 전체적으로 주어진 숙제라고 봐야죠. 예, 그렇다면은 앞으로 여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인사의 문제라는 것이 불거지고 많이 그랬었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심에 겸허하게 접근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보수 정권이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도 그 민심을 겸허하게 듣고 거기에 기초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다시 말하면 이 신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 방안이 필요한데, 국정을 하면서 항상 그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의 내부자 논리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마음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죠. 네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에서 사실상 이번 보궐선거가 황교안 대표의 선거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쪽에 또 공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네. 보조를 좀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 선거는 정치인 황교안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보수층 전체에서 지금 대안적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 전당대회와 이번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아마 그 보수의 새로운 구심으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보고요. 네네. 다만 이제 아직도 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있는 광범한 정치적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얻을 수 있는 지도자로서 부상하는 데에는 아직 충분치는 않죠. 그런 네네. 면에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여전히 지금 내년 총선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광범한 그 젊은 층에게 어떻게 매력을
얻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느냐. 그건 혁신의 과제로 주어질 것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 자유한국당만으로는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 이번에 영남이니까 그렇지만 수도권까지 또는 다른 지역을 생각을 하면 제대로 된 통합의 필요성이 또한 제기되는 것이죠. 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거취의 문제,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점치시는지요? 저는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큰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고 보는데요. 보면은 사실 바른미래당 내에는 우수한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모래알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소위 중도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마치 트라이앵글의 꼭지점처럼 양쪽의 그 지지층들을 이렇게 흡수해오는 이런 정당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매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있는 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학규 리더십이 보여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한편으로는 좀 기회주의적인 세력처럼 보이고 모래알처럼 보이고 뭔가 네네. 이게 응집력이 없으니까 아마 당내 상당한 분란을 겪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표현하신 모래알이라든가 또는 응집력의 필요성,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떠한 그 구심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지난 1일 보수 중도 추구하는 인사들 모여가지고 플랫폼 자유와 공화 창립총회 열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이 정치권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이 플랫폼 자유와 공화라는 단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법을 제시하실 계획이신지요? 그 현 집권 여당이 무능하거나 뭐 정책적으로 실패를 해서 이 반사 이익으로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또 바람직한 대안 세력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치가 무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 좋은 그 과정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그 모색하는 집단들이 여기저기 나와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가치를 좀 분명하게 정립을 하고 그것을 저희는 이제 자유와 공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대안 비전을 확립을 해서 소위 지금 보수나 중도의 어떤 정치 세력들이 혁신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새로운 대안을 중심으로 혁신을 하도록 촉구하는 기능을 할 것이고요.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그 보수나 중도가 그런 새로운 비전이나 대안도 제대로 확립을 못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고 또 분열돼 있는 상태에서 이 보수 내에서 증오의 정치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네. 까지 포함해서요.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하면서 바람직한 그 정치적 통합을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여러 뜻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치적 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단체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사실 플랫폼 자유와 공화라는 그 단체 명칭 자체가 이렇게 머릿속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약간 어렵다는 느낌도 있고요. 대중성을 얻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숙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한 일을 하실 건지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주요 과제들이 있습니다. 네네. 경제든 노동이든 핵 문제든 뭐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뭉치도록 하는 그런 기획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정당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그렇다면? 직접 정당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또 뭐 새로운 정당 운동으로 가기보다는 정당 바깥에도 그런 어떤 정당들이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촉구 기능을 하는 외곽의 그 시민단체들이 많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네네. 그런 단체들을 네트워킹해서 일종의 그 정치권 전체의 그 압력 운동 또는 그 새로운 어떤 변화 개혁을 위한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을 예를 들자면 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이라든가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뭐 이런 식의 그런 기능을 수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성격이 좀 다른가요? 그 여의도 연구원이나 이런 그 정당의 싱크탱크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능들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선거 그 전략기관으로 전락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어떤 비전을나 대안을 만들어내는 싱크탱크 기능도 할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 새로운 어떤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아주 좋은 인재들을 정치적으로 발굴을 해서 정치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계속 저희가 운영을 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젊은 정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도 할 것입니다. 창립총회에 참석했었던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그리고 원희룡 제주지사 이런 분들과도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인지요?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차기의 유력한 지도자가 될 분들하고는 저희가 그 여러 방면으로 서로 협력을 하고 또 저희가 가진 생각들을 전달을 할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또 여러 가지 물밑에서의 작업들도 할 것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때 정무수석도 지내셨는데 조금 전에 뭐 증오의 정치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자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친박계 이런 쪽과도 같이 연대를 통해서 증오가 아닌 화합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가시겠다는 생각이신지요? 저는 친박친이 이 구도는 이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이 보수와 중도 보수 또는 개혁적인 그 중도 세력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의 그릇 속에서 통합을 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세력들이 정말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이게 과제고요. 네네. 그 과제 속에서 이렇게 뭉쳐야지. 과거에 지난 여름에 당신이 뭘 했느냐, 어디 소속이냐 이런 거 갖고 싸우다 보면 그것은 결국 현재의 여권이 좋아할 일만 하는 것이죠. 예. 그런 방식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덧셈 뺄셈 통합이 아니라 곱셈의 통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네, 그렇습니다. 말씀 뭐 친박 비박 이런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존하는 지금 세력으로서 있다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주도권을 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네네. 또 현재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 특히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국민들이 실망하는 건 정말 도덕적 열정이나 어떤 동태적 균형 감각을 가진 그런 국민들의 리더로서의 정치인이 아니라 회사원으로서 자기 이익에 충실한 또는 권력욕에만 찌들어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혁신을 해나가면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틀에 얽매여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대립 구도를 설정을 하고 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정치를 전체적으로 퇴행시키는 것이죠. 네. 어쨌거나 지금 창립총회까지 열으셨는데 이 단체 다시 말해서 플랫폼 자유와 공화 이 역할이 앞으로 보수 통합을 이끄는 도화선 내지는 진앙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요. 새로운 혁신과 통합을 가는 데 있어서 작은 주춧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누군가 내 아이를 돌봐줘야 될 그러한 입장에 계시는 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정부가 파견한 아이 돌보미가 아기를 학대한 사건 정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잠시 뒤에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서울 금천구에서 정부 파견 아이 돌보미가요 14개월 된 아기를 무려 3개월간 학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대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시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과 재발 방지 내용이 담긴 청와대 청원글에요 23만 명 훨씬 넘었어요. 24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아동 학대 이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이십니다. 오은영 박사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CCTV 동영상을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정말 충격적이던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학대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정말 인간이 최소한의 염치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정말 잠이 안 왔습니다. 근데 영상이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요. 네네. 사실은 아이를 이렇게 돌보미에 맡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네. 그리고 또 많은 돌보미 분들은 아이를 참 예뻐하고 잘 돌봅니다. 네네. 그분들이 느끼는 또 얼마나 이 직업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할까 하는 걱정이 돼서요. 사실 잠이 안 왔습니다. 부모에 따르면은 아기가 일단 후유증이겠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식사도 거부하고 일정 부분 자해까지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그 피해를 본 아기의 상태는 지금 어떻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실 아이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더 충격적인 것이 이 대상 아동이 14개월 된 아가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14개월 된 아이들은요, 대개는 모든 요구가 자기의 생존에 필요한 요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먹고 자고 불편한 걸 해결해달라는 이런 요구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14개월 된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제공되는 것들이 또 이 아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안전해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안전하게 생존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제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 자는 거에 있어서도 이 학대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아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다 공격이고 두려움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 심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우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매우 두려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건 마치 숲을 놀러 갔는데 재미있게 바위도 보고 잎도 만졌는데 뜻하지 않게 곰을 만난 상태인 거죠. 불곰 만난 것 같은 이런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곰을 만나면 피하기도 하지만 피할 수 없을 때는 인간은 공격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물건을 던진다든가 핥힌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런 대상에게 공격적 반응을 하지 못할 때는 자기를 자해하기도 하죠. 자기를 때리거나 자기 얼굴을 핥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이 아이의 심리 상태 한 가지는 굉장히 무력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14개월밖에 안 된 아이이기 때문에 이 돌보미한테 도저히 대항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대응하거나 힘을 행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굉장히 무력한 이런 상태였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온 게 14개월이면 사실 3개월이면 5분의 1에 가까운 인생입니다. 너무 가엾고 너무 정말 당황스럽고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같은 상태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아동학대를 심각한 범죄 행위로 우리가 규정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나 그러는데요. 사실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행위가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이것은 아동과 어른의 관계 안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른은 돌봐주는 사람이고 아이를 보호하는 사람이고 아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 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교육과 사랑을 제공해줘야 되는 사람이 어른이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에서는 어른이 실수를 했다든가 한번 용서를 해준다든가 이런 차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행위라든가 성범죄 같은 것들은 이 아이의 평생 동안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이런 게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로 다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해자인 본인은 말이죠. 아까 훈육 차원이라는 표현도 해주셨습니다만 네. 자신의 행위가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분도 아마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인터뷰에서요. 자기가 문제 행동을 고쳐주려고 이렇게 했다 이러지만 우리는 언제나 훈육이라는 표현을 정말 잘 적용해서 써야 합니다. 네네. 훈육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훈육은
옳은 거와 옳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기본적인 자제와 자기 조절 능력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 가정교육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인간답게 하기 위함입니다. 네네. 인간답게 하기 위해 아이를 가르치는 건데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다루고 이것을 어떻게 교육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네네. 더군다나 14개월 된 아이는 이런 식의 훈육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이의 아이들은 모든 요구가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인 요구들입니다. 예. 그래서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은 본인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병리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네. 아동학대라는 사람은 되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 훈육이라는 정말 꼭 해야 되는 중요한 교육인데 이것을 이제 앞에 이렇게 내세우고 사실은 본인의 병리적인 이런 문제들 중에서 특히 대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강압적이고 억압적이고 굴복적이고 그리고 본인이 그런 아이들에게 힘을 행사하고 아이를 통제하고 과도하게 네네.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거를 이거 훈육과 가르침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예.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예, 정부가 인증을 한 여가부가 인증을 한 파견 돌봄이었다는 사실에서 많은 부모들은 또 더욱더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네.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사건을 가지고 정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수준과 질을 높이는 거와 예. 양산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공존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에 걸쳐서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공부하고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그러한 전통이 있는 그런 학교 안에서 노교수한테 배우고 고민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수는 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집집마다 돌보미가 가게 될 때 이 사람들은 양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양산을 하게 될 때 과연 질이 좋은 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나 이제 집집마다 현실적으로는 돌보미가 필요하고 또 이 요구도가 많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 아이를 돌보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 중에 아주 일부 소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어떤 해결되지 못한 그런 병리적인 증상을 말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힘이 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주 힘껏 발휘하는 거죠. 네네. 과도한 통제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이번 정부 돌보미 서비스 보면 16시간 보수교육 받으면은 돌보미로서 네.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서울의 경우에 3,500명 아이 돌보미가 있는데 이들을 네.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한 4명뿐이다. 이거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네. 유사한 사례가 계속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이에 네. 대한 아주 현실적인 대책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 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 종사하는 수많은 분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이들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네네. 그러나 이제 아동과 관련된 영역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들이 굉장히 병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걸러내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좀 더 체계화되고 조금 더 심층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인적성 검사 같은 것들을 모두에게 제공을 해서 스크리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스크리닝이라는 거는 한 개인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평균에서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이제 이런 검사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걸러낸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끊임없는 보수교육을 하되 이 보수교육을 아주 구체적으로 있는 사례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거라든가, 내지는 이런 16시간의 보수교육이 좀 더 강화되는 이런 과정들, 네네. 그리고 인원이 더 좀 많아져서 좀 방문을 해서 좀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방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 안에서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거에 대한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같이 좀 생각을 깊게 해보는 과정이 없이 자꾸 대책들이 나오면 이 대책들은 그냥 겉을 슬쩍 그냥 흙으로 덮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문제가 나오거든요. 박사님, 구체적으로 해당 가정들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좀 도움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직접 부모가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모니터링을 하는 것들이 이런 사고를 막는 데는 좀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CCTV를 설치를 하는 것들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은 이미 그 학대를 당하고 나면 이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CCTV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CCTV 네. 설치를 전제로 해서 돌봄이 요청을 하면은 거부를 하는 그러한 일도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그럼 대안을 어떤 식으로 근본적인 뭐 교육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좀 먼 얘기일 것처럼 그렇죠. 느껴지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돌보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게 본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나 이렇게 네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권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인권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많이 낳자고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지금 인구 절벽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아이를 잘 키우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건 둘째 문제고요. 아이를 돌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한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 이걸 안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지내야 되는데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어린이집이 정말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종사하고 직장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모니터가 가능하죠. 네네. 퇴근할 때까지 좀 돌봐주는 시스템.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 어린이집이 좀 활성화돼서 네네.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시간 동안에 국가의 체계에 의해서 개인의 자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의 체계에 의해서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알겠습니다.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은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2부 마치고요. 3부에서 뵙죠.